박소연의 하루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찢어진 무릎에 작업복을 입었다. 방은 좁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곳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비닐봉투에 담긴 플라스틱 병들이 크기별로, 또 다른 벽에는 골판지 상자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아래에는 캔과 고철들이 깔끔하게 분류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틀 안에 놓여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단조로우며 어떠한 파격도 허용되지 않는 삶.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 식사로 밥 한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을 올린 후 뜨거운 보리차를 천천히 음미했다. 식탁은 없고 바닥에 깔린 낡은 신문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시계를 대신하는 낡은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그 선율은 소연의 메마른 삶에 한 줄기 위안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깨끗이 비운 밥그릇을 바라보며 문득 먼 곳을 응시했다. 창밖은 아직 새벽의 푸른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먼 과거를 더듬는 듯했다. 소연은 외출 준비를 했다. 낡은 작업화에 닳고 다른 목장갑을 끼고 등에는 커다란 마대자루를 메었다. 마지막으로 목에 걸린 낡은 비취 목걸이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마치 부적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다. 옥색의 빛깔이 바래고 군데군데 흠집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목걸이만이 그녀의 뿌리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언제부터 자신과 함께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고 양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만 했다. 골목을 나서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소연은 익숙하게 동네의 재활용 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쓸모있는 것들을 골라 마대자루에 담았다. 깨진 유리 조각 하나라도 손에 박힐까 조심하며 그녀는 한 조각의 플라스틱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전부였으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가끔은 불쌍하다는 듯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토록 고독하고 단순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도시는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소연은 늘 다니던 재활용 센터로 향했다. 무거운 마대 자루를 지고 터덜터덜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언제나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끈기가 배어 있었다. 재활용 센터에서 그녀는 그날의 수확을 팔고 찢어진 지폐 몇 장을 손에 쥐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저녁거리를 사고 남은 돈은 낡은 통장 안에 고스란히 저축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며 그날 오후 소연은 늘 다니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낡은 상점들 사이 쓰레기가 수북이 쌓인 어둡고 축축한 골목이었다. 갑자기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야옹, 야옹, 작고 여린 소리였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찢어진 종이상자 더미 속에서 작고 털이 지저분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겁에 질려 반쯤 감겨 있었다. 고양이는 너무 약해 보여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도 버겁고 단 한 푼도 아껴 써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가여운 생명에 대한 연민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고양이의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다. 따뜻한 천이 그녀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인근 약국으로 향했다. 약사는 이 정도 상처는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며 대충 거즈와 소독약만 내주었다. 소연은 묵묵히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동물병원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고양이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피가 나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소독했다. 약국에서 사온 연고를 바르고 찢어진 천으로 붕대를 감았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이내 그녀의 손길에 안심한 듯 가만히 있었다. 소연은 자신의 밥그릇에 남은 밥을 물에 말아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작은 생명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였다. 며칠 동안 소연은 복실이를 극진히 돌보았다. 그녀는 복실이에게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내어주었다. 낡은 담요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은 밥과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씩 먹였다. 복실이는 점점 기력을 회복해갔다. 다리의 상처도 아물었고 털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소연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소연은 복실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녀의 삶에 이렇게 순수한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복실이는 소연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녀의 좁고 어두운 방은 복실이의 존재로 인해 조금이나마 온기를 머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쥐고 있는 낡은 책 한 권이 그 불안감의 근원이었다. 표지는 닳고 닳아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지만 속지는 놀랍도록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책이 아니었다. 누군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필사한 듯한 고전문학 작품집이었다. 글씨체는 우아하고 유려했으며 내용은 그녀의 현재 삶과는 동떨어진 상류층의 언어와 감성을 담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그 책을 펼쳐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책의 맨 뒷장에는 희미하게 낙서처럼 적힌 글귀가 있었다. 은색 비취, 별 모양점. 소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비취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옥색 빛깔이 은색으로 바래버린 낡은 비취.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별 모양의 옅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 드리워진 유일한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이 책이, 이 목걸이가, 그리고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들이 그녀의 현재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진실의 파편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끔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한 저택과 정교한 그림들이 가득한 방을 보았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늘 공허함과 혼란스러움에 시달렸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일까 아니면 잊힌 기억의 조각들일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질문들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소연의 평온했던 일상은 복실이의 갑작스러운 재발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잠결에 들려오는 복실이의 헐떡이는 소리에 소연은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복실이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소연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복실아, 복실아. 그녀는 흐느끼며 복실이를 품에 안았다. 복실이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다. 그녀는 정신없이 복실이를 안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새벽녘의 쌀쌀한 공기가 그녀의 땀으로 젖은 얼굴을 스쳤다. 병원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겨우 수의사를 깨웠다. 수의사는 복실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바이러스성 감염이 폐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아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최소 300만 원 이상 들 겁니다. 300만 원. 소연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가 매일 폐지를 줍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으며 모은 돈은 겨우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그녀는 수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 접힌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다. 이 돈으로는 복실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복실이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고 희망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잃는다면 그녀의 삶은 다시 암흑 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소연은 온 동네를 헤매며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재활용 센터 사장님에게, 동네 슈퍼 주인에게, 심지어 폐지 줍는 다른 노인들에게까지 사정했지만 모두들 딱 잘라 거절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돈이 있다고. 동물 치료비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졌다. 밤이 되자 소연은 복실이를 안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복실이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복실이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왔다. 그 책 속에는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상류층의 이야기와 감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뒤에 적혀 있던 희미한 글귀, 은색 비추, 별 모양 점.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비치 목걸이와 손목의 별 모양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양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양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네가 가진 진짜 보물이 너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당시에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진짜 보물, 혹시 이 목걸이가, 이 책이,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래전 소연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화진그룹 에칠와 인 그룹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그룹의 창립자가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그 다큐멘터리에는 잃어버린 딸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다는 물건이 잠시 비춰졌다.
그것은 바로 소연의 목에 걸린 것과 똑같은 비취 목걸이였다. 당시 소연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창립자의 부인이 남긴 유언과 함께 보여진 오래된 가족 앨범 속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딸 소연. 은색 비취를 지닌 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어쩌면 그 다큐멘터리 속 잃어버린 딸이 바로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하고도 충격적인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그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했다.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과 거대한 재벌 그룹의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복실이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붙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복실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낡은 마대자루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목적지는 화진그룹 본사였다. 그곳은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숲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복실이의 생명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복실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이미 굳게 닫혔다.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박소연이 마침내 화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빌딩은 그녀의 낡은 작업복과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정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낡은 비치 목걸이를 꼭 쥔 채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자 눈부신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압도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소연은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화진그룹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회장님요, 회장님을 만나려면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폐지 줍는 분이 여기 와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명품 옷을 차려입은 두 여자가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단발머리에 도도한 인상을 가진 하 이 팀장, 트루옹 퐁 리 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옆에서 아첨하는 듯 웃고 있는 젊은 직원이자 이 팀장의 조수인 김민지 였다. 그들은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소연에게 다가왔다. 이 팀장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나. 당장 이 사람 내보내. 김민지도 거들었다. 폐지 냄새가 진동을 하네. 우리 매장 이미지 망치기 전에 빨리 치워버려야 할 텐데. 소연은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복실이를 떠올리며 간신히 참았다. 저는 회장님께 이 목걸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걸이에 제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소연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비추이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 팀장은 목걸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다. 겨우 저런 낡은 돌멩이 가지고 요즘 사기 수법도 가지가지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당장 경비 불러서 내쫓아라고 명령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소연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팔에 잡힌 그녀가 휘청거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비치 목걸이가 툭 하고 끊어지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소연은 목걸이를 잡으려 몸을 숙였지만 이 팀장이 발로 차 목걸이를 더 멀리 날려버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로비 한편에서 고객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던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날아간 목걸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바로 강준우 강준우였다. 유능하고 정의로운 젊은 변호사로 어머니의 선물을 사기 위해 잠시 들른 참이었다. 그는 이 팀장과 김민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는 놀랍게도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비록 낡았지만 그 옥색 빛깔은 묘한 기품을 발산하고 있었다. 마침 로비를 지나던 한 중년의 귀부인이 그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나, 저건 설마 명가 김신의 비취에서 제작한 은색 비취가 아니던가. 저 빛깔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인데. 귀부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귀부인의 말에 이 팀장과 김민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비로소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다. 가까이서 본 목걸이는 낡았을지언정 분명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팀장의 표정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움과 당황함으로 변했다. 김민지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때 강준우가 소연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책과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기품과 절박함을 감지했다. 무엇보다 이 팀장과 김민지가 보이는 과도한 반응이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주워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강준호는 이 팀장에게 물었다. 이분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이 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다. 아, 그게 회장님을 사칭하는 분이시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김민지에게 뭔가를 지시했다. 김민지는 잽싸게 자리를 피하는 듯 했다. 소연은 강준우의 도움에 감사하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강준우는 소연의 낡은 옷차림과 그녀의 눈빛 사이에 있는 묘한 괴리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낡은 책을 보았다. 책의 표지는 닳았지만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린 소녀가 비취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강준우는 직감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그는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한편 김민지는 이 팀장의 지시대로 몰래 소연의 뒤를 쫓아가 소연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소연의 낡은 가방에서 흘러나온 폐지 영수증을 주워들고 소연의 주소를 확인했다. 이 팀장은 로비에서 소연을 쫓아낸 후 곧바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소연의 신상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특이점도 찾을 수 없었다. 이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귀부인이 목걸이를 알아본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상황은 화진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인 차응영 차은큐 이 귀에까지 들어갔다. 최은경은 화진그룹 창립자의 친딸인 소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창립자의 조카딸이자 사실상의 후계자였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냉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과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연의 존재가 자신의 확고한 위치를 위협할 것이라 직감했다. 이 팀장으로부터 비취 목걸이를 지닌 폐지 줍는 여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최은경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은색 비취 목걸이라. 최은경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회장님이 늘 찾던 친딸에게 주었다는 그 목걸이였다. 그녀는 소연이 등장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불길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곧바로 이 팀장에게 지시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이미 소연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존재, threat 하사마 차마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복실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의사는 매일같이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소연은 화진그룹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전보다 훨씬 삼엄해진 경비와 싸늘한 시선에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은경의 지시가 이미 하달된 듯했다. 그녀는 화진그룹 본사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게 되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다시 덮쳐왔다. 그때 소연에게 한 줄기 빛처럼 강준우 강준우의 연락이 왔다. 그는 소연이 남긴 쪽지를 통해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 팀장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귀부인의 언급 그리고 소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예사롭지 않게 여겼다. 강준우는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이 사건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화진그룹과 관련된 오래된 신문기사, 공시자료, 그리고 과거의 다큐멘터리들을 뒤져 소연의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특히 화진그룹 창립자의 잃어버린 친딸에 대한 기사와 그 딸이 지녔다는 은색 비취 목걸이에 대한 묘사는 소연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준우는 소연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 강준우는 소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소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책과 그 안에 있던 사진, 그리고 손목의 별 모양 점까지 모두 보여주었다. 강준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강한 확신을 얻었다. 박소연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화진그룹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쯤 최은경 이사가 당신의 존재를 눈치채고 모든 길을 막고 있을 테니까요. 강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화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그곳은 화진그룹의 모든 임원진과 관계자,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회장님께 직접 접근해서 당신의 존재를 밝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소연은 망설였다.
그 거대한 행사에 폐지 줍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복실이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제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소연 씨,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분입니다. 복실이를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진실은 빛을 봐야 합니다. 행사 당일 화진그룹 본사 1층의 그랜드 볼룸은 휘황찬란한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운집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히 화진그룹의 회장과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최은경 이사였다. 최은경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드레스 차림으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는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강준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행사장에 잠입했다. 강준우는 미리 확보해둔 비상구 통로를 이용해 그녀를 안내했다. 소연은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다. 강준우는 그녀에게 회장님이 연설을 시작하면 바로 움직이세요. 그때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향한 믿음은 변함없었다. 소연은 군중 속에 숨어 회장의 연설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고동쳤다. 마침내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화진그룹의 50년 역사와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감사와 회한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아내와 그리고 비록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딸에게도 이 영광을 바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였다. 강준우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혼란을 일으켰다. 홀 한쪽에서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조명이 잠시 깜빡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순간 소연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주저하는 발걸음을 옮겨 군중 사이를 헤치고 연단 쪽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회장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악했다. 낡은 옷차림의 노파가 회장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비원들이 뒤늦게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소연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그들의 손길을 피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회장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복실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수술은커녕 지금 당장이라도 복실이가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온몸의 힘을 쥐어짰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실이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연단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몇 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몇 걸음은 그녀의 삶 전체가 담긴 듯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뒤에서 이 팀장, 리 팀 매니저과 김민지의 경악에 찬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여자 또 왔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들은 이미 최은경에게서 소연의 존재에 대한 경고를 들은 터였다.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최은경의 눈치를 살폈다. 최은경, 차은큉. 은소연의 등장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소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이 이토록 대담하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은경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소연을 막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회장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회장이 연설을 마치면 곧바로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었고
그때 소연이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다. 소연은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회장의 연설이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 팀장과 김민지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듯이 다가왔다. 저 아줌마, 미쳤나봐 끌어내. 김민지가 소리쳤다. 소연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녀는 간신히 회장이 서 있는 연단 아래까지 다다랐다. 회장은 그녀의 등장을 보고 놀란 듯 연설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숨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박소연이 연단 아래에 다다르자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회장은 연설을 멈춘 채 놀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최은경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다.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기 직전 소연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쉰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된 외침은 넓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회장님, 제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목걸이와 이 책에 담긴 진실을 들어주십시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낡은 비취 목걸이를 움켜쥐고 높이 들어 올렸다. 옥색 빛깔이 바랬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우아했다. 그때 홀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모습과 목걸이가 확대되어 비춰졌다. 강준우가 사전에 경호 시스템을 파악하여 스크린을 잠시 통제한 덕분이었다. 최응영, 차은흉. 은 이를 보고 경악했다. 당장 저 스크린 꺼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비서에게 다급하게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 속 소연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소연은 목걸이를 들어 올린 채 낡은 책에서 한 구절을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친어머니가 남긴 시의 한 구절이자 오직 가족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암호 같은 문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은빛 연못에 드리운 빛의 그림자, 별빛 아래 속삭이는 잊힌 노래. 그 구절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시는 회장의 아내가 생전에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이자 가족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암호였다.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다. 최은경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연을 가로막으려 했다. 할아버지,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녀는 소연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 소연은 민첩하게 몸을 틀어 최은경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책 속에 찢어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비취 목걸이를 한 채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서 있었다. 저는 이 사진 속 아이입니다. 제 이름은 박소연. 그리고 이 손목의 별 모양 점이 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소연은 자신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려 왼쪽 손목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별 모양의 작은 점이 박혀 있었다. 회장은 그 점을 보자마자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연설대에서 내려와 소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소연아, 내 딸, 소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최은경은 회장의 행동에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뭘 꾸미는 줄 알고 그러세요. 할아버지를 속이려는 거예요.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손짓하며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폐지 줍는 거지일 뿐이에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회장은 소연의 앞에 다가서서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점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홀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때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렸던 저의 친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연. 50년 전 제가 어리석게도 잃어버렸던 제 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함께 벅차오르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군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던 홀은 회장의 선언과 함께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물들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믿을 수 없어, 드라마 같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고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이 팀장, 리 팀 매니저과 김민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공포로, 그리고 이내 깊은 후회와 수치심으로 변해갔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인이 알고 보니 자신들이 모시는 그룹의 잃어버린 공주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김민지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이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최응영, 차은큉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증오로 일그러졌고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소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지위, 그녀의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소연은 회장의 품에 안겨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마치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복실이의 생명과 자신의 진실을 위해 내디뎠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쁨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홀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박소연의 극적인 등장과 회장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인해 순식간에 세기의 재회 현장으로 변모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폐지 줍던 높아 재벌가 잃어버린 딸로 밝혀져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고 소연의 삶은 한순간에 180도 달라졌다. 최응영, 차은큉에게 이 모든 것은 악몽이었다. 그녀는 회장의 공식 발표 직후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겨우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후계자 자리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녀의 오만함과 소연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꼬집었고 그룹 내부에서도 그녀의 입지는 한없이 위축되었다. 결국 최은경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그녀를 지지했던 이사들도 줄줄이 사퇴하거나 좌천되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히 화진그룹을 떠나야 했다. 그녀의 몰락은 그녀가 소연에게 가했던 모욕과 탐욕에 비례하는 비참한 결말이었다. 이 팀장, 리 팀 매니저과 김민지, 김민희지땐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소연을 모욕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산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자신들이 행했던 끔찍한 언행들이 녹음된 파일과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며칠 후 소연의 병실 앞으로 초췌한 모습에 이 팀장과 김민지가 찾아왔다. 소연은 병실에 누워 회복 중이었고 복실이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아 병실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 팀장과 김민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연 회장님. 아니, 박소연 사모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당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지는 흐느끼며 울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소연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소연은 이제 화진그룹의 상속녀이자 회장의 유일한 친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낡은 방과 폐지 냄새 대신 넓고 안락한 회장님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소연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실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처음의 절박함과 자신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은 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소연에게 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직을 제안했다. 소연아, 네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네가 직접 재단을 운영하며 그들을 도와주렴. 소연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소연은 회복된 복실이를 품에 안고 강준우, 강존우와 마주 앉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저택의 정원 한편이었다. 복실이는 소연의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불렀다. 강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소연 씨,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소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전 여전히 폐지 줍던 박소연입니다. 그들은 지난 날을 회상했다. 소연은 강준호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했다. 준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복실이도 살 수 없었겠죠. 강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소연 씨. 저는 그저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용기와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당신의 진심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소연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맞아요. 제 삶은 마치 낡은 책 같았어요. 표지는 볼품없고 내용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페이지들이 숨겨져 있었죠. 이제 그 페이지들을 다시 찾아 이어붙인 기분이에요. 강준우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이제 그 책의 다음 장을 써내려 갈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소연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독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평화와 함께 밝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의미 있는 여정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박소연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화진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폐지 더미로 가득 찬 좁은 단칸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폐지 냄새와 차가운 겨울바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1년 후 소연이 이끄는 화진사회공헌재단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희망나눔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은 단순히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폐지를 줍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깨끗한 옷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소연은 직접 센터를 찾아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이사장님이라 부르는 대신 소연 아주머니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은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소연은 자신이 과거에 폐지를 줍던 바로 그 골목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쓰레기와 어둠 대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희망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낡은 상점들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쓰레기가 쌓여 있던 자리는 아기자기한 화분과 벤치로 채워졌다. 이 도서관은 소연이 직접 기획하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운 곳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 그녀가 읽었던 그 낡은 책처럼 귀하고 오래된 고전문학 서적들을 모아놓은 특별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다. 개관식 날, 소연은 단상에 서서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저는 이 골목에서 희망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용기를 냈고 덕분에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꿈을 찾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의 곁에는 늘 강준우, 캉존우가 있었다. 그는 재단의 고문 변호사로서 소연의 모든 사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강준우는 소연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었지만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 권력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도서관 개관식이 끝난 후 소연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코너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 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한 아이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을 발견하고 물었다. 아주머니, 이건 뭐예요? 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아주 먼 옛날부터 아주머니와 함께 온 비밀스러운 표시란다. 이 표시 덕분에 아주머니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단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빌딩 숲,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오늘도 묵묵히 폐지를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등 뒤에서 따뜻한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비취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자아와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다. 소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아무도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삶은 고통스러운 겨울을 지나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봄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봄을 선물할 것이다. 여러분, 박소연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